오늘 그 서울시 정보보호론 해설을 하게 된 해커스 공무원 군무원의 곽훈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직업을 갖게 되면 주위에 어떤 그런 걸 보잖아요. 학생들이 올린 그런 걸 보잖아. 근데 어떤 학생들이 올린 거 보면 너무 어려웠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풀이를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한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였어요. 중상. 근데 상도 만약에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서 뭐 6번이나 12번이나 20번 같은 문제가 없었으면 상까지도 안 갔어요. 근데 6번 같은 경우에 공개키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공개키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풀 수가 없게끔 문제를 꼬아놨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12번 문제는 이 원시근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원시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원시근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얘는 원시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원시근은 사실 다 대입해봐야 돼요. 대입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에 비례하냐면 소수의 크기에 비례해. 소수의 크기가 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소수가 13이어서 13. 소수가 13이어서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답이 1번이었어. 그러니까 1번만 해서 그 답을 풀었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다는 거. 그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20번 법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지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생소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생소한 지문이 있었는데, 지문을 잘 읽어보면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해 문제들도 생소한 지문들이 있긴 했는데,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지선다란 말이야. 사지선다 중에 하나만 확실히 내가 2개의 지문을 확실히 몰라. 근데 1개의 지문을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럼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1번 갈게요. 1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시 함수 사용해서 변환 가능한 모든 해시값.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해시 값이에요. 그러니까 해시 값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공격하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레인보우 테이블. 왜냐하면 무차별 대입 공격은 그냥 가능한 모든 조합을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퍼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숫자 같은 것들을 대입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숫자, 큰 숫자. 그리고 요 3번에 알려진 평문 공격은 다른 말로 기지 평문 공격이라는 건데, 얘는 암호 해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일정량의 평문과 일정량의 암호문 기억나세요? 그거를 할 때. 그리고 레인보우 테이블은 어떤 공격이냐면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해시 값이랑 리덕션 함수 duction 그다음에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짧게 설명드리면, 어떤 해시 값이 주어졌어요. 어떤 해시 값이 예를 들어서 1, 뭐 A, 2, B, C, D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를 뽑아. 숫자만 뽑아. 1, 2 예를 들어서 숫자만 뽑은 게 1, 2, 3, 4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해시 값을 뽑아. 다시 해시 값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해시 값이 나오면 여기에서 숫자만 뽑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레인보우 테이블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문제는 뭐냐면 모든 해시 값을 계산한다는 게 리덕션
레인보우 테이블, 리덕션, 해시값, 리덕션, 해시값을 계속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라는 거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왜냐하면 블록 암호 모드, 우리가 그 블록 암호 공부할 때 계속 강조한 것들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렉트릭 코드북은 ECB잖아. ECB는 초기화 벡터가 필요 없어요. 3번에 CBC잖아요. CBC, 사이퍼 블록 체이닝 CBC는 복호화 과정에서 복호화 알고리즘이 사용돼요. 그리고 4번 카운터 모드는 1대1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블록들을 복호할 필요가 없어요. 1대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CFB 공부할 때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재전송 공격에 약하다고 했어요. 실제 시험 문제 지문이죠. 실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으로 공부했냐면 이 그림으로 공부했어요. 실제 CFB에서 재전송 공격이 당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CFB에서 재전송 공격이 당하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전송하고 이렇게 쭉 전송하고 있는데, 그림 보세요. 쭉 전송하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보냈던 이 YYY를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YYY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낸 T 대신에 T 하나랑 YYY를 과거에 했던 거, 과거에 내가 했던 거를,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를 거기다 집어넣었어. 리플레이를 했어.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기 보면 요거 하나 지금 보면 요 TY랑 섞인 요거 하나만 오류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YY가 계산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만 봤을 때는 뭔가 비트 오류가 발생했나 보다. 수업 시간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비트 오류가 발생했나 보다. 근데 얘네들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맞네. 그러니까 재전송 공격이 먹힌 거죠. 만약에 재전송 공격이 안 먹혔다면 얘도 오류가 발생하고 얘도 오류가 발생했어야 되잖아. 맞나요? 이 얘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싱글 사인온 SSO 있잖아요. 싱글 사인온이 뭐죠? 한 번 인증받으면 다른 서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싱글 사인온인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커버로스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커버로스는 뭐냐면 그 인증 서버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증 서버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싱글 사인온이 커버로스랑 연관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DTLS나 TLS나 OCSP는 SSO랑 전혀 무관해요. 왜 그러냐면 DTLS는 TLS를 UDP에서 사용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LS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HTTPS를 실현하기 위한 거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OCSP는 PKI를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굳이 이제 실현 관점에서 바라보면, 왜냐하면 그 TLS 같은 경우에는 사계층 암호화잖아. SSL TLS 해가지고 사계층 암호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OCSP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인증서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KI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답은 커버로스밖에 없어요. 모른다고 하더라도, 단박에 찍어야 되지만 만약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제가 강의를 했던 것들이 이제 섞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2번 보세요. 스노트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IPS 또는 IDS예요.
자, 그리고 IP 테이블스랑 UFW가 있는데 좀 생소하죠? 생소하죠. 그러면 이제 답부터 먼저 볼까요? 1번에 쇼다는 뭐죠? 쇼다는 stateful inspection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패킷을 모아서 처리를 하는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했고, 근데 쇼다는 뭐죠? 쇼다는 IoT 장비 검색 엔진이에요.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그러니까 1번은 확실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3번, 4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3번, 4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3번 모르겠네, 4번 모르겠네 하더라도 1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저건 수업 시간에 정말 강조를 했고, 쇼다는 IoT 장비 검색하는 놈이기 때문에 2세대 방향력이랑은 전혀 무관해요. 전혀 무관하다. 근데 요 3번의 IP 테이블이랑 4번의 UFW는 뭐냐면, 지금 이제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요 IP 테이블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도 냈는데, IP tables라는 명령어를 치고, 이게 이제 도스상에서 명령어를 치고, 도스상에서 명령어를 치고, 예를 들어서 S 1.1.1.1 그리고 얘를 뭐 J,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그냥 써볼게요. drop이라고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스 IP가 1.1.1.1인 놈을 drop, 만약에 이제 패킷이 들어오면은 걔를 버리자라는 거예요. 들어온 패킷에 대해서. 그걸 언제 써? 방화벽에서 규칙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 IP 테이블스를 이용해서. 또는 UFW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스상에서 UFW를 쓰고, 그 다음에 allow, 그 다음에 TCP, 그 다음에 2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TCP 20번 포트를 허용하자라는 규칙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귀찮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P 테이블스랑 그 다음에 UFW는 어디에서? 리눅스에서 뭔가 그 방화벽 규칙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구나.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쇼다는 아니죠? 쇼다는 아니죠? IoT 검색하는 거죠? 요거 이제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별표할까요? 5번이 왜 기가 막히냐면, 이번에 이제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 면접을 간 친구가 있는데, 면접을 간 친구도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그 면접관 친구가 나왔던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 개 질문 중에 UTM이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VE 그리고 CWE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실제 면접 질문이야. 근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CVE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거 되게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여기 취약점이라고 되어 있잖아. 취약점이 영어로 뭐죠? vulnerability잖아. vulnerability. 이 V가 vulnerability. 끝. 취약점이야. 여기 보면 V가 취약점, vulnerability. 그리고 W는 뭐냐면 weakness, 약점이야, 약점. 근데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더 큰 개념이야. 잘 보세요. 어떤 제품이건 뭐든 다 약점은 갖고 있어. 근데 그게 다 취약점이 되진 않아. 왜냐하면 취약점을 통해서 공적이 수행되잖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CW를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CV를 모아놓은 거, 그런 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게 되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약점, 취약점 모아놓은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니팟이 뭐죠? 허니팟은 공격자를 유인하기 위한 거고, VPN은 퍼블릭 네트워크랑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장점을 결합한 거고, 맞죠? 자, 그리고 UTM의 U는요, 유니파이드야, 유니파이드. 적어 놓으세요. 유니파이드. 유니파이드가 뭐죠? 통합했다는 거예요. 통합. 뭘 통합해? 기존에 있던 것들, 뭐 방화벽, 아니면 뭐 IDS, 아니면 뭐 필터링, 스팸 필터링,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통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통합해 놓냐면, 통합해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별로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도록. 그게 유니파이드 면접 시험 문제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보시면 RSA에서 n이 91이고 그 다음에 d가 7일 때 문제가 정말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 못하면 풀 수가 없어. 일단 보시면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n equal 91이면 얘가 이제 PQ잖아.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PQ가 소수예요. 소수면 나눌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13 곱하기 7밖에 없어.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소인수분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먼저. 소인수, 소수로 나눠줘야 돼. 그런 다음에 뭘 구해? 오일러 피함수를 구해. 오일러 피함수는 어떻게 구해? 13-1 곱하기 7-1이니까 얼마죠? 12 곱하기 6이니까 72가 되는 거잖아요. 72. 구했어요? 71 구했지? 그 다음에 뭘 구해? 역원을 구해, 역원. 2 곱하기 D 모듈레이션 오일러 피함수는 1. 그러면 여기에 이제 70이 대입하고, 그 다음에 D 주어졌지? 7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입해보면 돼. 13부터 차례로 대입해보면 돼. 답은 31. 그나마 다행이죠? 3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 문제가 괜찮았어요. 그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 이제 정리하면 되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 IPsek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IPsek은 전송 모드, 터널 모드. 이거를 제가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전기 터세라고 강의를 했어요. 전송 모드는 기존 패킷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 터널 모드는 새로운 패킷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 IPsek은 인증과 재전송 공격 방지를 하는데 뭘 이용해서? AH랑 그리고 ESP. 뭐 인증은 당연히 제공이 되는 거고, 재전송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순서 번호를 갖고 있어요. 순서 번호를 이용해서 재전송 공격을 막아. 자, 3번은 모른다고 할게. 생소한 용어 나왔죠? 이 생소한 용어는 제가 재작년에는 강의를 했는데 용어가 생소하고 안 나오길래 이번 강의에서 뺐어요. 뺐는데 이제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왜냐면 4번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왜 알고 있어? IPsek은 몇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3계층이에요. 3계층. 이게 세션 계층이 아니라고요. 확실히 알고 있는 답이죠. 확실히 알고 있는 답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뭐예요? IPsek에는 키관리 프로토콜인 DPL만 기법을 개선한 오클레이를 사용하는데, 이 오클레이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요건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 발표하세요. 여기 보면 원래 그 IPsek에 AH, ESP, IK가 있는데, IK는 세부적으로 ISA, KMP, 오클레이, 그 다음에 SK
HKME가 있어요. 별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와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같은 문제가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8번에 포맷 스트링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보세요. 2번 C 언어의 printf에서 발생하는, printf에 뭐가 있어요? 포맷 스트링이 있죠. 포맷 스트링을 이용한 공격이에요. 포맷 스트링을 이용한 공격이에요. 자, 3번은 모른다고 할게. 3번은 모른다고 하고, 4번에 %n이나 수업 시간에 했죠. %n이나 아니면 %hn을 이용한 공격이에요. %n이나 %hn을 이용한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모르는 상황에서 1번 어떻게 풀어? 취약한 함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버퍼 오버플로 공통점이 있으나 버퍼 오버플로 공격이 훨씬 아니죠. 버퍼 오버플로 공격이 훨씬 얘가 먼저 나왔어요. 당연히 버퍼 오버플로 공격이 기본이고요. 걔가 기본이고 그 후에 포맷 스트링이 나왔다고요. 이거를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요.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x를 이용하면, 여기 보세요. %x를 이용하면 해당하는 메모리 내용을 출력할 수 있고 %n을 이용하면 메모리 내용을 변경할 수 있구나. 그 정보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x와 %n만 기억하면 돼요. 됐나요? 요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된다 라는 거고,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AS 갈게요. AS. 자, 1번 192비트가 아니에요? 128비트예요. 맞죠? 자, 3번 모른다고 할게. 4번 무슨 구조예요? 베이스 구조 아니죠? SPN 구조예요. SPN 구조예요. 자, 3번을 모른다는 상황에서 2번 뭐죠? 맞네요. 라인델 맞잖아요. 라인델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만약에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정말 헷갈리는 문제가 쭉쭉쭉 나왔으면 걔는 완전 상인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 상은 아니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근데 요 3번은 뭐냐면 유한체 GF의 2의 256승이 아니라 GF의, 이 GF는 뭐냐면 그 갈로아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로아 필드는 제가 강의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타원 곡선 필드랑 그 다음에 갈로아 필드를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렇게 그 갈로아 필드를 얘기했는데 2의 8승이에요. 2의 8승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8비트니까 00000000 그리고 00000001 이런 애들 간에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연산은 뭐 덧셈도 되고 곱셈도 되고 그런 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용해 설계했다고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강의 범위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얘기했잖아.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당할 필요 없다니까요. 확실한 걸 내가 알고 있잖아. 확실한 거를 2번은 확실하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10번은 쉬웠죠. 10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소유자가 정보의 보안 수준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 권한도 설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리눅스에 많이 사용하는 거, 리눅스, 유닉스 같은 얘기죠? 임의적 접근 제어, D, A, C가 되는 거죠. 강제적 접근 제어는 레이블, 등급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고, 역할 기반은 역할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역할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벨 라파둘라 이거는 BLP라고 하는데 No Read Up이 나왔어야 돼.
no read up. 내가 현재 수준에서 위에 있는 걸 읽을 수 없어. 위에 레벨에 있는 걸 읽을 수 없어. no read up이 나왔어요. no read up.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1번 HTTP 갭플로딩 우리 배웠죠? HTTP 갭플로딩은 내가 정상적으로 접속한 다음에 get 메소드를 무한히 실행하는 걸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해진 고정된 페이지를 얘기해. 고정된 페이지. 그래서 나온 게 개선된 버전이 동적 요청 페이지를 변경하는 걸 얘기해. 자, 맞았고. 4번 메일밤은 맞네. 디스크 공간 이상 메일을 보내가지고 더 이상 메일을 읽을 수 없게. 또는 적어놓으세요. 스팸 메일도 해당돼. 스팸 메일도 여기에 해당돼. 그럼 답이 3번밖에 없어. 내가 3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3번밖에 없어. 그죠? 왜냐면 1, 2, 3번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 근데 요 3번은 뭐냐면 여기 보면 그 슬로우 로리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슬로우 로리스를 다른 말로 슬로우 HTTP 헤더 도스 공격인데 문제는 헤더의 별표.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포스트라는 얘기가 나와. 아, 이 공격은 헤더가 아니구나. 헤더가 아니고 슬로우 HTTP 포스트 도스 공격이야.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는데 답이 다 주어진 거야. 포스트 관련된 거 아니면 헤더 관련된 거. 헤더는 말 그대로 잘못된 헤더 정보를 보내가지고 완성된 헤더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무한정 기다리는 거야. 완성된 헤더가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거야. HTTP 연결상에서. 근데 포스트는 크기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기를 이미 큰 값을 설정해. 컨텐츠가 아주 크다. 아주 큰 놈이 올 거다. 예를 들어서 100MB짜리가 올 거다. 근데 데이터를 안 보내. 아니면 보내도 되게 조금씩 보내. 그러면 100MB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잖아요. 그런 공격을 얘기해. 둘 다 굉장히 느리게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공격에 비해서 1번, 2번, 4번은 굉장히 빠르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3번은 굉장히 느리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느리게 공격하는 거다. 라는 거 정리하시고, 자, 12번이 문제였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보세요. 지금 보면 뭐 다른 것들은 다 헛수고요. 다른 것들은 다 헛수고 이건 다 필요 없고 소수가 13일 때 원시근을 구하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우리가 실제로 강의를 한 내용이에요. 강의를 어떻게 해서 13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13의 원식은 외워. 몇 개 안 되잖아. 당연히 13의 원식은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계산 오래 걸려요. 이거 시험장에서 할 수 없어. 시험장에서 멘붕 와. 근데 나올 수 있는 소수가 몇 개 없잖아. 잘 생각해봐. 나올 수 있는 소수가 몇 개나 되겠어? 나올 수 있는 소수가 몇 개나 되겠어? 그래서 일단 외워. 일단 얘하고 얘를 외워. 몇 개 안 되잖아. 2, 6, 7, 11이잖아. 그리고 이제 답이 얘잖아. 첫 번째 방법이야. 이게 첫 번째 방법. 2, 6, 7, 11을 외워. 2, 6, 7, 11. 2, 6, 7, 11. 2, 6, 7, 11.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야. 실제 해본다. 두 번째 해본다.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6의 1승 모듈레이션 13 하고 6의 2승 모듈레이션 13 6의 3승 모듈레이션 13 이렇게 계산되잖아. 그러면 계산은
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끝나. 이 정도까지만 하면 끝나. 나머지는 6의 6승은 어떻게 계산해? 6의 6승, 예를 들어서 6의 6승은, 얘는 6의 3승 곱하기 6의 3승이니까, 계산된 거, 6의 3승 계산된 걸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걸려. 한 5분 이상 걸릴 거야. 근데 잘 알겠지만 한 문제를 맞히기에 5분을 쓰는 거하고 다른 문제를 맞추는 거는 별개의 문제야. 근데 이건 또 아는 문제다. 이거는 왜 여기서 방황하냐면 아는 문제라는 거야, 문제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요거 분해해서 푸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분해해서 푸는 문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꼭 나온다고 했죠. 자, 그리고 13번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SSTLS에서 레코드 프로토콜의 동작 단계 보면은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단편화, 압축, 맥, 암호화. 이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게 실제 강의 내용이야. 여기 보면 메시지 보면 단편, 압축, 맥, 그 다음에 암호 이렇게 돼 있죠? 그림 그대로예요. 단편, 압축, 맥, 그 다음에 암호 이런 식으로 그림을 우리가 강의 시간에 그대로 배워. 그리고 얘는 고전적인 문제예요. 항상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14번. 이 문제도 잘 봐두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일단 1번에 샤워는 안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안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기억나시죠? 안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얘는 강한 충돌 문제가 발생해요. 2번 키를 갖는 해시 함수는 그러니까 비밀키를 갖는 거예요. 메시지 인증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HMAC이에요. 해시 기반 맥. 그리고 3번에 리스트에서 기존의 샤2와 원천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는 케착 샤3 했잖아요. 무슨 구조였어요? MD 구조와 그 다음에 스펀지 구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존에 있는 건 MD 구조, 머클 담거르 구조, 그 다음에 새로운 구조가 스펀지 구조.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자, 3번은 뭐가 틀렸냐면 이런 게 틀렸어요. 지금 그 X를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해시 값을 갖는 X를 찾는 건 이거는 일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프리이미지 어택이에요. 프리이미지가 더 맞겠다. 프리이미지 어택이에요. 어택.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답이 두 개요. 일방향성도 맞는 거고 프리이미지 어택도 맞는 거예요. 프리이미지죠. 원본 찾는 거니까 프리이미지죠. 근데 충돌 회피성은 다른 얘기예요. 충돌 회피성은 약한 충돌이 있고 강한 충돌이 있잖아. 얘는 해시 값이 주어지면 뭘 찾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찾는 거야. X를 찾는 게 아니고요. X를 찾는 게 아니야. 문제 잘 나왔죠. X를 찾는 게 아니야. 비슷한 X'이나 다른 걸 찾는 거야. 강한은 뭐야? 일치할 것 같은 메시지 두 개를 찾는 거잖아요. 문제 잘 나왔죠. 문제를 잘 뽑았죠. 이렇게 뽑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못 풀죠. 중요한 건 다 배웠다는 거야. 항상 마찬가지야.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집에 오면 후회하잖아. 왜 후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때 당신 생각이 안 났는데 자, 15번도 마찬가지. 15번을 보면은
15번은 데이터 설명에 대한 얘기야. 자, 1번은 모른다고 할게. 그럼 2번 갈게요. 2번은 공개키로 설명하는 게 아니지. 공개키랑 개인키가 바뀌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서명 과정에서 메시지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 원본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시 함수 서명에 사용하지 않죠. 아니죠. 해시를 사용해서 시간을 단축하죠. 3번 맞았죠. X509 인증서에서 공개키를 인증한 인증기간의 서명이 들어가죠. 맞는 얘기잖아. 확실히 맞는 답이야. 끝. 그러면 1번이 뭐가 틀렸냐면 1번은 통상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디지털 서명 기법에서 서명의 크기가 아니라 서명의 시간은 원본 데이터 크기에 비례해요. 서명에 걸리는 시간이 말이야. 서명에 걸리는 시간. 서명의 크기는 그거랑 상관없이 일정이에요. 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SA만 봐서 그렇지 RSA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뭐 DSA나 전문 알고리즘 있잖아요. 걔네들은 동일한 크기의 서명 데이터를 뽑아내. 동일한 크기를 뽑아내.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묻는 질문이었어. 요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16번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탭 방식, 패킷 미러링 방식. 요거는 뭐냐면 선을 이렇게 딴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사후감사. 사후감사는 뭐냐면 뭔가 직접적으로 접근 제어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니핑 밖에 답이 없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속적인 제어를 하거든요. 에이전트나 아니면 프록시나 인라인은 직접적인 제어를 하거든요. 에이전트는 상대방과 나에게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수행하는 거고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프락시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락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리하는 역할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프락시 서버를 둬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프락시 서버를 둬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항상 프락시 서버를 거치도록 하는 거고, 인라인은 있는 듯 없는 듯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인라인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락시 같은 경우에 설정을 따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라인 같은 경우에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거나 1번, 2번, 3번은 사후감사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탭 방식이나 패킷 미러링 방식도 아니고,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그걸 정리한 거니까 정리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7번은 그냥 make sense하게 찾으시면 돼요. FTP 서버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다. 1번, 익명이 있으면 안 되죠. 익명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익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상위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상위 디렉토리 가면 안 되죠. 뭐가 있을 줄 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4번, 출장이나 재택근무 등을 대비해서 모든 IP 주소 대역하면 안 되죠. 통상적으로 안전한 IP 대역만 설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개방해 놓으면 모든 군대에서 뭐 출장이나 재택근무도 들어올 수 있는데 해킹도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3번에 맞는 얘기죠. 파일 내용이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정되지 않도록 에브리온 계정은 제거해라. 통상적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을 보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유형,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눠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유형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1번은 이거를 보시면 돼요. API의 별표. 이거는 API 오용에 대한 거예요. API 오용에 대한 거고,
그리고 2번에 입력의 별표. 입력 데이터 검증 표현에 대한 얘기예요. 3번에 캡슐라의 별표. 캡슐라의 별표. 답이 주어졌죠? 캡슐라에 대한 얘기예요. 4번에 왜 답이 되냐면 요 기능이 보안 기능을 의미해요. 별표. 그래서 답인 거예요. 그 기능이 보안 기능. 이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능은 보안 기능을 얘기해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강의를 했죠. 요게 이제 실제 강의 내용이에요.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부분에 이런 얘기들. 실제로 문제가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보안 기능, 그 다음에 시간 및 상태, 그 테이블 보세요. 그 다음에 에러 처리, 코드 오류, 캡슐화, API 오용, 이렇게 시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기가 빠졌네? 몇 번 봤는데 보기가 빠졌네? 보기 보시면, 지금 가에 들어갈 기간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가에 들어갈 기간을 찾는 건데, 지금 보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서 가에 들어갈 기간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뒤에 답부터 먼저 보시면, 보기가 빠졌는데, 요 얘기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시스템의 정보국가에서 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 그러니까, 왜 인증기관은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관련돼가지고. 그러니까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를 제외한 기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증기관으로 이제 그 인정을 받은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강의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한 건데, 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항상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뭐라고 불러요? ISMS에. 지금 ISMS-P죠. 요거에 같이 항상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20번 갈게요. 20번. 자, 1번 갈게요. 1번.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 통상적으로 강의 내용, 예를 들어서 요쪽 부분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3번은 강의를 했는데 3번은 이제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자, 1번이랑 2번이랑 4번은 아무리 읽어도 틀린 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잘 보시면은 뭐 그냥 쭉쭉쭉쭉 읽으면은 접근 권한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접근 권한이 아닌 경우,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접근 권한이 작동에 필요한 경우, 요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크게 어긋나는 곳이 없어요. 4번 볼게요. 4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침해 사고에 대한 긴급 조치, 뭔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잖아. 아예 이상한 문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3번에 뭐가 이상한 문구일까? 지금 보면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는다 라고 했죠. 그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만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왜냐하면 구멍가게에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말하는 건데, 그런 기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랑은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읽어보니까 알겠다고.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강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쟤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걔를 이제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걸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금 얘기 내용이랑 전혀 무관하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법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구멍가게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그런 소비자 보호 그런 걸로 되진 않는다는 거죠.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해됐나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시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딱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건 응용돼서 나오고 어떤 거는 말을 바꿔 나오고 어떤 거는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내용도 지금 문제를 쭉 풀어봐서 알겠지만 법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차히 읽어보시면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답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오답 체크 부분 보시면은 1번, 2번 같은 경우에 그 법이 있죠. 22조의 2에 있어가지고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해가지고 여기 보면 반드시 필요한 접근 권한인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접근 권한이 아닌 경우 딱 정리하고 있죠. 따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제48조의 2를 보시면은 치매 사고에 대한 긴급 조치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설은 이제 여기서 끝난 건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면 그렇죠.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다른 문제는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었어.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아는 문제는 확실히 내가 확실한 지문을 몇 개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아예 생판 모르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시근 같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문제를 풀 수도 있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특정 소수에 대한 원식은 몇 개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게 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거랑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거든요. 아니면 데일리 테스트나 아니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걸 딱 찍고 딱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 누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